마무리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번 차례. 자,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었냐면 여러분들 열에 대한 얘기했고 열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열량 또는 열에너지. 그죠? 그 열량이라고 하는 열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 쪽으로 저절로 이동한 에너지를 우리가 열에너지라고 하고 그 이동한 열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Q는 CM 델타 T예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 델타 T는 온도 변화가 델타 T는 온도 변화량 그거 절대 온도의 변화든 섭씨 온도의 변화든 변화량은 똑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열량 구하는 식 CM 델타 T에 대한 얘기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면 저온의 물질들은 열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는 형태가 생기는데 이렇게 열을 이용한 전기 제품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열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전열기를 지금 틀어놓은 전기 난로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전열기는 전기 에너지를 단지 무슨 형태로? 열 에너지 형태로 전달하는 거죠. 이때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전기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전기 에너지는 뭐에 의해 결정돼?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뭡니까? 비트라고 했죠. 머릿속에 넣으셔야죠. 비트라고 했죠. 근데 IT를 묶어서 뭐로 쓸 수 있다 그랬어? I는 T분의 Q니까 Q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뭘로 쓸 수 있다 그랬어? QV 이죠. 자, 그랬을 때요. Q의 의미가 뭐야? 전화량. 됐어. 그러니까 전자 하나하나. 됐니? 네. 그 I가 가지는 뭐? 에너지. 됐니? 그러면 V라고 하는 건 뭐니? V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 값이야. 됐니?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를 보면 5V라고 써 있어. 5V의 진짜 의미는 뭐야? 사실은 1쿨롱의 전하당 5줄의 에너지를 줘요. 근데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2쿨롱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는 얼마야? 여기에 2배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단위 환산 정확하게 그래서 2배 하시면 그 2쿨롱의 전하가 갖는 실제 에너지 얼마다? 10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볼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볼트라는 건 사실은 1쿨롱의 전하가 갖고 있는 전기 에너지다. 됐어? 네. 그 전기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일까 운동 에너지일까? 위치 에너지죠. 전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줄임말 뭡니까? 전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전위라고 불러요. 볼트의 원래 이름이 전위입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I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U라고 쓰는 건 실제 Q라고 하는 전하 3쿨롱이면 3쿨롱, 5쿨롱이면 5쿨롱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전기 에너지는 U라고 쓰고 전기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V라고 쓰는 건 5쿨롱이 아니고요. 무조건 몇 쿨롱?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예요. 됐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위라고 한다. 됐죠? 그러니까 똑같이 전기 에너지는 맞아요. 근데 전체 Q쿨롱이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를 구할 거냐? 아니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를 얘기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는 거죠. 맞아? 자, 그 중에서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는 전이라고 해서 볼트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전체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는 U라고 하고 단위는 뭡니까? 줄인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5V의 전기 에너지 있어. 근데 여기에 3쿨롱의 전하가 흘러.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에너지는 얼마야? 15줄이야 라고 해서 볼트에다가 전하를 곱하면 그 자체가 뭐다? 전기 에너지다. 알아들어?
알아들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전기 회로에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방법이 비트. 그 비트와 똑같은 게 QV. 그래서 QV입니다. QV 또는 비트. 중학교 3학년 땐 비트로 배웁니다. 전기 에너지. 그래서 그걸 고등학교 때는 QV라고 배우는 거죠. 여기서 이 Q는 IT를 Q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요. 알겠어? 네. 그러면 실제로요. 전기 에너지를 결정하는 게 전압과 전류가 흐른 시간의 곱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것도 알아낸 거잖아요. 그죠? 전기 에너지를 결정하는 게 전압과 전류가 흐른 시간의 곱이야.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실험을 통해서 하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실험을 통해 증명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전기 에너지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어떻게 실험하냐면 전기 에너지가 많이 흐르면 그때 발생하는 열의 양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압도 변화시켜보고 전류도 변화시켜보고 시간도 변화시켜보고 다양하게 회로도에서 각각의 값들을 변화시켰을 때요. 얘네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의 양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겠다. 그리고 그 열의 양이 전압과 비례하는지 아니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겠다. 이거 실험한 거잖아요. 됐어. 그래서 실제로 전기의 에너지가 뭐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뭐에 의해 결정되는 인지를 그때 발생하는 열의 양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회로도에서 발생하는 열의 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발생하는 열의 량. 이거 뭐라 그러니? 발열량. 이걸로 실험했다고 옛날에.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비트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확인했다고. 자, 이 실험을 한번 볼게요. 자, 발열량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회로도가 있는데 이렇게 저항을요. 요런 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저항을 요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여기 회로도에 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저항은 R1은 3옴이고요. 두 번째 저항 R2는 6옴이고요. 됐어. 이때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전기 에너지를 저항이라는 전기 제품을 쓰겠죠. 그러면 이때 열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 열을 발생하는 양을 이렇게 컵 속에 물을 집어넣어서 여기서 발생한 열만큼 됐어. 여기 컵에 있는 물의 온도가 뭐 하겠니? 올라가겠지. 그걸로 측정하겠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발열량을 측정하는 이 그림이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에 있어서 그거 가져왔니? 라고 제가 물어본 거죠.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발열량 요것과 관련된 요겁니다. 요게 발열량 측정하는 실험이라고요. 되죠? 요게 바로 회로도에서 발열량이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와 열이 접목된 부분이야. 발열량. 그래서 요거 가져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잘하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항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도도 있고요. 저항 두 개가 뭘로 연결된 회로도도 있을까요? 병렬로 연결된 회로도도 있겠죠. 저항의 크기는 같습니다. 단지 연결한 형태만 다른 거죠. 어떤 애는 직렬, 어떤 애는 병렬. 센터장님!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어? 떠나셨어요.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흐르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물컵을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담아놓고 직렬과 병렬로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 열의 양이 뭐에 의해 결정될까? 이거 확인하겠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R1 3옴 똑같이 여기에 R1 3옴짜리 연결, 여기에 R2 6옴짜리 연결 이렇게 놓고요. 똑같이 18V 연결했다. 요겁니다. 자, 이거는 조금 옛날에 측정했던 거고요. 요즘은 이렇게 물속에다가 그 저항을 집어넣고 열을 측정하는 방향 대신에 요즘은 똑같은 실험을 조금은 다르게 하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요즘은 뭐 합니까? 이거 꼬마 전구의 밝기로 보는 거죠. 됐죠? 네, 꼬마 전구의 밝기로 요즘에 보고 있는 걸 옛날에는 이렇게 발열량으로 측정했더라. 됐니? 근데 이 문제가 훨씬 더 좋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18V 이렇게 연결해 놓고요. 우리는 여기에 A 물컵, B 물컵의 온도 변화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
저항의 직렬 연결을 통해서요. 전기 에너지가 비트 중에서 누구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얘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관계를 알 수 있다. 발열량과 됐어. 네, 전기 에너지는 비례하는데 그 전기 에너지를 결정하는 게 비트잖아요. 그러면 저항의 직렬 연결을 해놓으면 발열량이 전압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장치일까요? 아니면 전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실험 장치일까요? 아니면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실험 장치일까요? 뭡니까? 전압이죠. 직렬 회로도에서는 어디나 전류가 흐른 시간 똑같네. 됐죠? 그리고 직렬이니까 전류가 흐르는 세기도 어떻겠니? 같겠죠. 그러니까 저항의 직렬 연결 회로도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건 발열량이 전압과 정확하게 비례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요, 꼬맹아, 이렇게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저항의 역할은 뭐니? 항상 저항은요, 뭔가를 배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직렬 회로도에서는 저항은 뭘 배분해줍니까? 전압을 배분해줍니다. 그럼 여기 18V라는 전압을 A와 B에서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기준을 저항이 만들어주는 거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왜요? 전압은 저항과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비례 관계가 있다고 오미 아저씨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의 B가 1대 2면 전압도 1대 2로 비례 배분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6V를 쓸 거고 여기서는 12V를 쓸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까? 2암페어. 여기에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까? 2암페어. 됐어.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가 10초라는 시간 동안에 전류를 흐른다면 곱하기 10 하시면 여기에서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 전기 에너지만큼 물의 온도를 높일 거라고요. 됐어. 그러면 여기 전기 에너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120줄이에요. 여기 얼마입니까? 240줄이라고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의 비율이 1대2니까 발생하는 열의 양도 얼마? 1대2로 측정이 됐겠죠.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물이 100ml 있어요. 100ml 있어요. 물은 100ml 있다는 얘기는 100g 있다는 얘기죠. 됐어. 그랬을 때 여기에 물의 온도가 10도였습니다. 얘 온도가 11도가 됐어요. 다시 말해 온도가 몇 도 올라갔다는 얘기야? 1도 상승했어요. 그럼 여기 온도는 몇 도 상승했을까요? 2도 상승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건 물의 양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러면 이제 물의 양을 같지 않게 하면 온도를 계산해줘야죠. 됐어. 여기는 물이 100g이었대요. 여기는 물이 200g이었대요. 그럼 여기에 상승한 온도는 얼마겠습니까? 그냥 계산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A와 B에 발생하는 열의 비율이 1대2여야 되는데 얘는 물이 100g이고요. 물의 비열, 우리 CM 델타 T에 넣고 있는 중이야. 물의 비열은 똑같이 1이고요. 되죠? 네. 그리고 온도 변화가 얘가 1도가 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비열 1이고요. 물의 양이 2예요. 200이에요. 그럼 얘 온도 변화가 얼마여야 2에 해당되는 값이 나올까요? 이거의 2배란 얘기니까 200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온도 변화 몇 도? 1도. 이런 거 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네요. 그러면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C하고 D 중에서 누가 더 뜨거울까? 몇 배 더 온도가 올라갈까? 이런 얘기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항의 병렬 연결은 발생하는 발열량을 결정하는 인자가 비트 중에 누굴까? 네, I죠. 병렬 회로도는 어디나 다 똑같은 전압을 씁니다. 전류가 흐르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저항은 뭘 배분하는 역할을 할까? 전류다. 됐어? 그러면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가 있는데? 반비례 관계가 있죠. 라고 하는 걸 우리 오메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항의 비가 1대2니까 전류는 얼마? 2대1로 비례 배분했겠구나. 됐어?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입니까? 6A라면 됐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3A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열이 이쪽이 2배 더 커요. 됐어? 네. 그래서 온도 변화 보시고 물량 보시면 온도가 몇 도 올라갔는지 상승한 그 계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요. 실제로 전기 에너지가 전압과 전류와 시간에 비례한다는 건 발생하는 열의 양으로 실험해서 확인한 내용이고. 됐어? 이걸 이용해서 요즘은 어쨌든 간에 전기 에너지는 그런 비트에 의해 결정되니까 이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쓴 쪽이 꼬마 전구가 뭐 할 거네? 밝을 거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발생하는 발열량, 이 발열량이 전기 에너지를 결정하는 인자가 됐고 이게 꼬마 전구의 밝기로 전달된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U는 뭐예요? 비트. 다시 말하면 QV.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꼬마 전구의 밝기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비트인데 됐니? 같은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른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시간은 곱할 필요 없네. 그래서 우리는 VI만 계산할래. 이 VI만 계산하면 이건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 뭐라고 부르니? 네,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력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전력의 단위 와트요. 이거 구하는 식이 VI입니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같은 회로에서는 굳이 전기 에너지를 구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간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주로 전력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전력 비율로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력 구하는 식 와트 VI 이거 다시 써봐. I제곱 R 다시 써봐. R분의 뭐 V제곱 이거죠. 자, 우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이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는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의 원리. 발전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합니까? 전자기 유도, 자석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알겠어?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 발전기의 원리는 전자기 유도다. 자, 그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우리는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그럼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뭐만 된다 그랬냐? VI만 된다 그랬어.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 얼마만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계산한다. 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저항이라는 건 없으니까. 됐어? 그럼 너네 발전소의 종류 알지? 발전소의 종류 불러. 뭐 있습니까? 수력발전소. 됐어?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차발전? 조수간만의 발전. 네, 그거를 조력발전. 됐어? 네, 또는 조류발전도 있고요. 풍력발전도 있고요. 태양열 발전도 있고요. 됐어? 태양열 발전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부른 싹 다 이 모든 것들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죠. 됐어? 그러면 얘는요. 자, 발전소라는 건 전기 에너지를 생산했다라는 건데 우리 물리 배우는 사람이니까 알죠? 에너지는 생겨나는 게 아니야. 전환시킨 거야. 맞아요. 맞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거 통합과학 시험법입니다. 자, 발전소에서 어떤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있냐? 이거 늘 물어보잖아요. 됐죠? 수력발전이라고 하는 거 물이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 운동. 그렇죠. 오, 위치 에너지 맞아요. 이게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 바뀌어? 운동 에너지 바뀌어요. 자, 그게 바로 무슨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운동 에너지가 물이 떨어지면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뭡니까? 터빈을 돌리는 행위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화력발전은요. 석탄, 석유가 가지고 있는 원래 에너지가 뭔데? 석탄, 석유가 처음부터 열이 있었어? 아니죠. 화학 에너지. 근데 석탄, 석유는 동물, 식물이 죽은 시체인 거 알죠? 네, 그래서 그거를 화력 에너지라고, 화학 에너지라고 안 하고 뭡니까? 화석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해. 같은 말이야. 근데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냥 우리는 다 싸잡아 뭐라고 그랬다? 화학 에너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건 다 화학 에너지야. 됐어? 그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그 열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 뭘 생산? 전기 생산. 됐어? 모든 발전소가요. 여기부터는 똑같습니다.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건 똑같은데 앞부분에 어떤 에너지를 이용했냐? 요거에 따라 발전소의 이름이 붙은 거야. 되겠어? 그럼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이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입니다. 됐어?
우라늄이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를 터뜨려서 뭘 발생시켜? 열 발생시켜. 이 열로 터빈 돌려. 그래서 뭐해? 전기 생산이야. 알겠어? 조력 발전은 아까 얘기했죠. 밀물일 때 물을 가둬뒀다가 물 높이가 높아졌다가 썰물일 때 낙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누구랑 똑같아? 수력이랑 똑같아. 위치를 운동으로. 알겠습니까? 이 얘기죠. 조류 발전은요. 밀물일 때 이렇게 밀려올 때 여기에 물속에 있는 터빈 돌려. 그래서 썰물일 때도 돌려. 이거 이용하는 거야. 낙차를 이용한 게 아니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태양 열은 태양이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로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들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터빈을 돌린다는 얘기는 너네가 알고 있죠?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똑같은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넣을 때와 뺄 때가 뭐지? 달라지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뀐다. 멋진 말. 무슨 전류? 교류 전류. 와 병신들. 왜요? 멋있잖아요. 자 그럼 회로도에 흐르는 전류는 무슨 전류니? 얘는요 전류의 방향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무슨 전류? 직류 전류. 그러면 직류 전류와 교류 전류의 차이점을 얘기해봐. 직류 전류는 방향 안 바뀌어요. 교류 전류는 방향 바뀌어요. 네. 맞아요. 그거 말고 차이점이 뭘까? 그거 말고요. 이름이 멋있고 이름이 죽여버려. 교류가 좀 더 멋있어. 직류 전류는요 여기에 2A가 흘러 그러면 계속 2A의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근데 교류 전류는 방향을 180도로 바꿔야죠.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순간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 기억나니? 그래서 교류 전류는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전류의 세기도 주기적으로 뭐한다? 바뀐다는 겁니다. 전류의 세기조차도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소의 종류가 이렇구나. 근데 어떤 발전이든 그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의 값은 VI로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생산 전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게 우리 집까지 올 때 전선 통해서 와야 되는데 전선에 뭐 있냐? 저항이 있어요. 되죠? 그러니까 그 저항 때문에 오는 길에 전기 에너지가 뭐 되니? 손실된다고요. 됐어? 그러면 손실 전력을 계산할 때 뭘로 이용한다? I제곱R.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손실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면 손실 전력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 값을 줄이는 거다. 맞아? 자, 그러면 I 값을 줄이든지 R 값을 줄이면 되는데 R 값을 결정하는 인자 불러. R 값 구하는 식. R은 로 네. S분의 L. 로르 얘는 로 S분의 L이죠. 그러니까 이 로 값을 줄이든지 얘를 크게 하든지 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항 잘 못 건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얘가 줄어지면 얘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 전력이 감소하는 거니? 아니죠. 이건 고유한 값이죠. 그러면 얘를 줄인다는 얘기는 이 값은 고유해야 되니까 얘가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압이 생산될 때는 100V인데요. 내가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얘를 200V로 높인다고 치자. 그러면 맨 처음에 생산할 땐 100V 1A로 100W를 생산하는 발전소였는데 얘를 높여도 여전히 100W여야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0.5A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류가 2분의 1 줄었네. 손실률은 얼마로 주니? 4분의 1. I 제곱이니까. 됐어? 그러려고 전류를 극단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전압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됐어? 이렇게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네, 앞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계예요. 변압기. 맞습니까? 이게 돼지 코. 인 거죠. 됐어? 네, 변압기입니다. 그 변압기의 원리도 똑같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다. 변압기의 구조 보시면요. 변압기는 이렇게 쇳덩어리가 있어요. 미음자 형태의 쇳덩어리가 있어요.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한 군데 감아놓고 그리고 반대편에도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그래서 코일을 양쪽에 됐어? 두 군데 맞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오는 전압이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 변압을 시켜서 여기서 전압이 나가는 형태. 알겠냐? 요거예요. 그러면 전압을 일단 받아들이는 이쪽 코일을 우리는 N1, 1차 코일이라고 한국말로 읽어요. 1차 코일. 그래서 변압시켜서 내보내는 여기를 우리는 이 코일을 2차 코일이라고 이름 붙이고 N2라고 써요. 변압기의 구조 대단히 단순하니까 그 대직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됐어? 이게 바로 대직구예요. 이렇게 꽂혀있어요. 이렇게. 그냥 꼽혀가요. 네, 이게 변압기예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전압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또는 낮출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변압기는 전압을 높이는 승합 변압기와 전압을 낮추는 감압 변압기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됐죠? 이것도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다고요. 자, 그러면 얘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전압이 들어온다. 전류가 흐른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 집에 무슨 전류가 흐르냐면 교류 전류가 흘러. 그래서 네,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교류 전류가 흐른다고요. 근데 전류가 흐르는 그 주변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 자기장. 자기장이 생기죠. 됐죠? 그러니까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교류 전류의 특징은 순간적으로 세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뭐하니? 바뀌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매 순간 뭐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됐어? 변하는 자기장을 막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변하는 자기장을 이렇게 막 만들면 여기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이쪽으로 훅 들어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요. 갑자기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장의 변화가 막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기 뭐가 흐를까? 유도죠. 그래서 여기 전장이 유도. 맞아? 그럼 꼬면 봐봐. 패러데이가요.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파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코일 감은 개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에 비례하는 만큼 전압이 생긴다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당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는 여기의 변화와 여기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N1은 마이너스 N1의 T 델타 파이고요. N2는 아니 V2는 마이너스 N2의 T의 델타 파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의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와 여기서의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가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율에서요. 얘와 얘가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압의 비율은 뭐에 비례한다? 감은 개수에 비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코일 감은 개수에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코일의 코일 감은 개수의 비율 대 2차 코일의 코일 감은 개수의 비율이 전압의 비율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얘는 몇 대 몇으로 감았어요? 2대 1로 감았네요. 2대 1로 감았네요. 그렇다면 들어오는 전압이 만약에 100V라면 나가는 전압은 몇 볼트? 50V로 만든다는 얘기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일의 감은 개수가 곧 전압의 비율이다. 그래서 코일의 감은 개수를 됐죠? 조절해서 승합을 할 수도 있고 감압을 할 수 있는 변압기를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압의 비율이 코일 감은 개수의 비율이라면 꼬맹아 생각해봐. 여기에 들어오는 전류와 여기서 나가는 전류의 비율은 코일 감은 개수가 2대 1이에요. 그러면 전압의 비율도 2대 1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류의 비율은요? 얼마? 1대 2죠. 왜? 전력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 전력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 됐죠? 전력은 바뀌면 안 되니까요. 전력 구하는 식 뭡니까? 전력은 VI. 그러면 들어올 때 전압과 전류를 곱한 전력값이나 나갈 때 전력값이나 어때야 된다고요? 이게 쌤 같아야 된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들어올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가 1A였다면 나갈 때는 얼마니? 2A고요. 전압이 줄어드는 만큼 전류는 늘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몇 와트가 들어왔어? 100와트. 그럼 나갈 때도 몇 와트? 100와트. 됐어? 똑같이 나갑니다. 전압만 바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는요. 이런 식으로 코일에 감은 개수 비율이 전압 비율이고 그리고 전류는 반비례하고 전력은 바뀌면 안 된다. 됐어? 이게 대직구의 원리다. 알겠지?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발전소에서는 전압을 극단적으로 높여야 된다. 왜?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전류를 줄여야 손실률이 줄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방법을 쓴다. 그러기 위해서 발전소 앞에는 전압을 높여주는 변압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발전소에서 100V를 만들어도요. 우리 집으로 보낼 때는 1000V 이렇게 막 보내요. 1000V를 막 보내는데 우리 집에 1000V로 공급을 하면 됐어. 위험해요. 사고, 감전될 위험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쓸 때는 1000V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는 다시 100V나 200V로 다운시켜서 씁니다. 됐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보내기 직전에는 한번 전압을 높였다가 우리 집으로 보낼 때는 다시 전압을 뚝 떨어뜨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우리 집과 발전소 사이에 변압기라는 게 최소 2개, 3개는 있어야 된다. 됐어? 그리고 실제로 한 번에 승합을 왁 시킬 수는 없어요. 단계적으로 높였다가 단계적으로 낮춥니다. 알겠어? 이런 구조를 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가 변압기 근처에 있다면, 변전소 근처에 있다면 아파트 값이 똥값이죠. 그런 거죠. 위험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커다란 변전소 근처에는 또 아파트가 잘 없습니다. 대신에 모든 아파트 정문 앞에 작은 변압기가 있죠. 마지막으로 전압을 딱 낮춰주는 거. 그게 편의점 옆에 이렇게 1m 정도 되는 정육면체 철통 같은 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 돼지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0V로 마지막으로 다운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흐미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침 뱉는 곳이죠. 여기 똥꼬에 10만 볼트 지나가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각각의 아파트 단지 앞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압시켜 주는 거. 되겠어?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는 것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 전열기 문제 2개 있죠? 풀었니? 1번, 2번. 아니, 근데 풀어? 유죠? 1, 2번 빨리 풀어. 변압기 문제. 아니, 그 바로 전열기 문제 2개.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거 필요 없네. 찾았니? 야야야. 지그재그로 보였어. 저항이야 이게? 승윤이도 알아. 저항이 니크롬손 아니야? 니크롬손. 니크롬은 저 물 안에 있는 거. 그치. 그 옆에 있는 게 뭐야? 저항이지. 얘도 저항 아니야? 그냥 뭐 하는 거야? 이 이거 준이랑 물 속에도 저항이 있는 거고요. 물 밖에도 저항이 있고요. 꼬마 전구도 사실은 저항입니다. 그 저항을 다양한 형태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는 꼬마 전구로, 하나는 저항으로, 하나는 물 속에 있는 니크롬도 저항입니다. 네. 아. 이런 그림들이 익숙하셔야 돼서 다양한 그림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선생님 이것도 문제 나와요. 뭐로 해?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하는
자, 해봐. 저기를 측정할 거면 저쪽에 속도가요. 느린 사람들이 빠른 사람한테 맞춰줘야 돼요. 시험 기간 두고는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한테 맞출 수는 없으니까 죽을 만큼 공부하십시오. 오늘 주한이는 아침에 10시부터 와서 했고요. 저녁까지 하고 가고요. 아니 야간 간다고 왔지. 네,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십시오. 4시간. 지금 처음에 누가 더 위에 있다 아래 있다 이거 의미 없어요. 10개월 후에 위치가 다 바뀌거든요. 한 만큼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적은 것이다. 이 실험에 사용한 전기 기구들을 옳게 연결한 전기 회로도를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100옴의 니크롬선을 스티로폼 컵 속에 놓고 온도계를 준비한다. 물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 스티로폼 컵에 물을 200ml 넣고 온도계를 측정한 그럼 물의 온도를 물을 담는다. 자, 그다음에 니크롬선 양단에 20V의 전압을 걸고 30초 간격으로 자 5분 동안 측정한다. 그래서 온도는요, 그 실험하는 그 자체거든요. 한 번 측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해서 변화되는 주기 패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분 동안 30초 간격으로 온도를 지속적으로 재서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뭐 이런 얘기 드리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요. 니크롬선 양단에 20V 전압을 걸고 그 다음에 30초 간격으로 5분 동안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거를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하죠. 자, 맞게 된 거 몇 번일까요? 3번이야? 4번 아니야? 왜 4번 아니야? 4번이서 3번이냐 4번이냐? 4번 아니야? 전압계가 필요한. 병신들의 행진이구나. 제가 4번 둘 다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요 거기에서 전류의 세기도 측정해서 확인해야죠.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전류계. 이거랑 같은 말이 검유계. 전류계는요 직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로 A직선 동그라미라고 해서 중학교 때는 요것만 배워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교류 전류 측정해야 돼요. 되죠? 교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유계라고 하는 교류 전류를 측정하는 도구도 필요하겠죠. 그거는 우리가 G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데 전류계를 쓸 수도 있고 검유계를 쓸 수도 있고 얘는 회로도니까 전류계를 쓴 겁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전압의 세기를 측정하는 도구도 있다. 이걸 뭐라 그러니? 전압계. 전압계는 우리가 V 동그라미 이렇게 하겠죠.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회로도에 연결을 할 때요.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하는 방식 한 번은 기억하자. 중학교 2학년 핫하게 얼마 전에 배웠다. 배운 걸로 해. 전압계, 전류계 연결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죠. 전압계는 아무데나 연결할 수 있다. 그 말하는 그 아무데는 뭐예요? 회로도에 저항이 없어도 되고 저항이 있는 회로도도 상관없다는 거죠. 전압계는요 저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저항이 없는 회로도를 우리가 전지에 직접 연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말. 알겠어? 네, 그래서 얘는 저항이 있던 없던 그 유무 상관없이 항상 설치할 수 있어요. 자, 전류계는요 반드시 저항이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어요. 요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은 회로에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항이 있는 회로도에 전압계와 전류계를 연결하는 겁니다. 전류계 때문에. 자, 그러면 얘네들을 연결할 때요 전류계는요 반드시 무슨 연결을 해야 된다? 반드시 무슨 연결을 해야 된다? 병렬 연결해야 된다. 누구와? 누구와 병렬? 저항과. 됐습니까? 전압계는 반드시 저항이 있다면 저항과 무조건 병렬 연결해야 되고요. 얘는 저항이 있다면 무조건 그 측정하려고 하는 저항에 무슨 연결해야 됩니까? 직렬 연결해야 됩니다.
측정하려고 하는 저항과 직렬 연결하셔야 됩니다. 오. 자, 그랬을 때 저 앞계와 전류계 화면판은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가 A라고 써 있으면 됐죠? 이건 전류계군요. 여기에 V라고 써 있으면 전압계인 건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놓고 여기 단자판이죠? 자, 단자판에서요. 색깔이 다른 얘만 무슨 극? 플러스. 그 앞에 숫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 얘네들이 다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야. 자, 플러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꼽으면 되는데 마이너스는 여러 개니까 선택사항인 거지. 오. 그렇죠? 선택하셔야 되는데 보면 여기 있는 플러스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선 중에 어디서 나온 전선이라고 꼽으라 그랬어? 반드시 플러스는 플러스 단자에서 나온 데에서 꼽아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나온 선, 요 A를 여기다 꼽으셔야 돼요. 맞아?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꼽아야 되는데 이때 마이너스는 여러 개니까 선택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뭐부터 선택해요? 50원. 큰 단자부터 선택하셔야 되죠. 왜? 얘는 50A까지 흐를 수 있어. 측정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얼마가 흐르는지 모를 때는요. 얘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으면 고장나잖아요. 그래서 허용치를 넘지 않게 최대 값에 연결한다. 됐어? 그래서 먼저 50A에 연결해서 측정해보고 됐어? 그거보다 엄청나게 작게 3A 정도 흐를 것 같아. 그러면 요거보다 약간 큰 단자로 옮겨서 정확하게 측정한다.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그쵸? 전압계, 전류계 다 똑같습니다. 근데 꼬맹아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래도 선을 여기까지 넘지는 않았겠지. 무식해도 이렇게까지 무식하진 않겠지. 여기가 50이라고 치고 여기 5라고 치고 44 뭐 이런 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새끼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가르쳤다고 쳐봐. 내가 여기다 연결했는데 됐니? 그러면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건 뭡니까? 50A 단자에 연결했으니까 50으로 끝나는 이 줄에 있는 숫자를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40A예요. 이렇게 읽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100옴의 니크롬선에 스티로폼 컵 속에 물을 담아서 온도계를 측정하고 물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 컵 속에 물을 200ml를 넣고 온도계를 꼽아 놓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니크롬선 양단에 자 20V의 전압을 걸고요. 니크롬선 양단에 20V의 전압을 걸고 30초 동안 온도를 측정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는 얘한테 얼마가 걸려 있어야 된다고요? 20V를 온전히 얘가 써야 되는데 여기에 얘가 있어. 쓰겠냐?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진짜로 20V가 걸려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측정해야 되고요. 온도 재야 되고요. 이런 느낌이야. 그럼 몇 번이 맞을까? 전류계는 저항이 없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전류계는요. 저항이 최소이기 때문에 전류계의 저항에 영향을 안 받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전압계는 저항이 엄청 큽니다. 일단은 적어도 꼬맹아 1번 안 되고 2번 안 되는 거 확실? 네. 5번 안 되는 거 확실? 네. 자, 3번하고 4번은 될 가능성이 있죠. 3번은 근데- 전압계가 없어. 3번은 전압계는 없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20V의 전압을 걸었으면 이 물속에 있는 전압은 반드시 얼마여야 될까? 20V야. 왜? 병렬 연결이니까. 그냥 전압을 걸었다는 게 네. 건전지에서 건전지가 20V. 아 음흠. 저항을 지나서 20V가 최종.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할 때요. 3번처럼 측정하면 물속에 있는 전류를 재는 거니? 아니죠. 됐죠? 이건 전체 전류로 재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측정한 건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 그나마 정확하게 측정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넘겨. 자, 두 번째 거 해결했니? 네. 두 번째 거 답이 뭐니? 3번이요. 3번. 가에서의 온도 변화가 나에서의 온도 변화보다 크다. 자, 가에서의 온도 변화가 나에서의 온도 변화보다 큰 이유가 뭘까요? 크다며. 뭡니까? 큰 건 맞잖아. 근데 왜 크냐고. 더 큰 전류가. 나에 비해서 전압도 전류도 뭐하니까 크니까. 왜 커요? 저항이 작으니까. 네.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열장치 보시고 전압계, 전류계 연결하는 방법들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페이지 넘기시면 5번 문제 보여요? 요즘에 나오는 꼬마 정보 밝기. 네, 아, 세빈이어가지고. 꼬마 정보 밝기 5번. 해 빨리. 니도 제껴. 야, 빨리 풀어. 5번 문제. 이거 이번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법이 문제 딱 이렇게 나와요. 진짜요? 기말고사 빈등했는데. 1등 안 되는. 자, 다물어. 볼트 100W가 뭔 뜻이? 그러니까요.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꼬맹아, 지금은 얼마나 무식해도 상관없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2분도 안 걸리잖아요. 한 문제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2분 전과 2분 후는 확실히 달라야 된다. 설명을 했는데도 똑같은 상태이면 여기 이렇게 올릴 이유가 없어. 그죠? 자, 요거 A요. 100V 이거 60이었나? 70이요. 100V 60W. 그 다음에 이 새끼는 100V 100W. 100V 100W라고 하는 이 아이가 한 번은 직렬, 한 번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이 저번에 회로도 하면서 100V 60W라고 하는 전격 전압과 소비 전력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모든 전기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 써져 있어야 되는데 써 있으면 그거 활용할 수 있어야죠. 자, 첫 번째 A하고 C가 같은 아이예요. 100V 60W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와트라고 하는 거는 와트는 VI잖아요. 60에다가 꼽으면 얘는 100V고 여기 얼마입니까? 0.6A 흘러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V는 IR이잖아요. 여기가 100인데 여기가 0.6이래. 자, 그러면 얘는 얼마여야 되니? 얼마입니까? 6분의 얼마? 100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되겠어?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100V 100W라고 했어요. W는 VI니까 얘가 100이고 얘가 100이네. 이거 1이네.
됐죠? V는 IR이니까 이게 100이고 이게 1이면 얘 100이네. 되겠습니까? 이렇게 분석하시고요. 그런 아이들을 연결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요. 6분의 1000옴짜리 여기에는 100옴짜리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거를 한 번은 직렬, 한 번은 병렬로 연결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밝은 순서대로. 근데 선생님이 이거 해드리지 않았어요? 언제요? 선생님은요. 실제로 저항값을 진짜로 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가 3옴짜리, 6옴짜리. 여기 하나가 3옴짜리, 6옴짜리. 여기 18V. 저번 주에 이렇게 저항을 실제값으로 주고 했죠. 얘는 저항을 실제값으로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돌린 거죠. 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얘 저항비가 몇 대 몇이니? 네, 3대 얼마니? 6분. 아, 얼마? 5대 3이죠. 네, 저항의 비가 5대 3인 아이를 연결했어요 이거예요. 저항이 5대 3인 아이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꼬마전구가 누가 더 밝냐라고 했으니까 꼬마전구의 밝기는 전력이다. VI다. 맞습니까? 네. 그 중에서요. 직렬 연결은 I 값 똑같으니까 누가 더 크면 돼? V가 더 크면 더 밝아. 그치? 네, V는 저항이 뭐 한 쪽이 커? 큰 쪽. 큰 쪽이 크니까 이 새끼가 더 밝겠지. 네. 맞죠? 네. W는 VI인데 병렬 회로에서는 뭐가 똑같니? V가 똑같아. 그러니까 I가 크면 더 밝아. 맞습니까? 생각이라는 걸 해. 그러면 I는 누가 더 크니? 저항이 작은 애가 더 크지. 얘가 더 밝겠지. 그러면 둘 중에는 얘가 더 밝고 둘 중에는 얘가 더 밝은데 그래서 얘네들과 얘네들은 누가 더 밝다 그랬어? 우리 그때 실제로 숫자 넣고 했었는데 경력이 훨씬 커요. 이쪽이 열나 크다 그렇지. 해볼까? 이 개놈의 새끼야. 여기 100V야 이 새끼야. 100V. 여기 100V야. 어? 여기에는 전류 얼마 흘러? 여기 100V라고 줬죠? 네, 거기 100V라고 줬죠. 그러면 이거 100V로 하고요. 우리 이거 얼마라 그랬어? 5대 3. 이걸로 해볼까? 5대 3. 그러면 여기가 5대 3이니까 이쪽이 더 커야 되는 거 맞죠? 이쪽이 더 크죠? 됐죠? 요 정도의 비율로 봐. 이거 100V로 바꿀게. 거기 있는 값으로. 네, 이거 5대 3이래요. 그러면 이쪽은 여기가 더 밝겠죠? 이렇게 놓고 볼게요. 여기 100V 흘렀어. 그러면 여기도 100V야. 그리고 여기 얼마야? 20A야. 맞아? 응? 여기는 얼마야? 젠장 아저씨. 3분의 100A야. 그러면 얘는 3분의 만이고요. 얘는 얼마예요? 그죠? 네, 이 정도의 크기고요. 그래서 얘는 얼마? 대략 한 3,300으로 보자. 응? 우리 그렇게 보자. 오케이. 자, 요거 전압을 5대 3으로 나눴었죠? 네. 응. 큰일 났다. 맞아? 네. 이거죠? 오. 대략 얼마야? 하지 말고 빨리. 엄청 작아요. 얼마? 대충 800. 진짜 아, 대충 800. 대충 800. 얘 대충 얼마? 대충 300? 대충 500. 대충 500. 뭐 어쨌든 됐어. 자, 그럼 봐. 얘 대충 2000. 대충 3000. 알겠니? 이쪽이 연락한 게 보이죠? 그래서 무조건 병렬 쪽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병렬 쪽에 1, 2등 잡고 직렬 쪽에 3, 4등 잡으시면 돼요. 알겠어? 무조건 병렬 쪽이 더 큽니다. 됐죠?
그래서 병렬에서 제일 밝은 쪽은요. 저항이 작은 쪽이니까 얘가 1등, 2등, 그 다음에 얘가 3등, 얘가 4등 이렇게 간다고.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이 돼. 무조건 병렬 회로도 쪽이 더 밝고 열도 많이 생기고 발열량. 알겠습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량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열 배우면서 하나 빠진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 상태 변화와 관련된 거. 자, 이렇게 비커에다가 커다란 얼음 집어넣고 알코올 램프로 열라 가열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안에 있는 온도의 변화를 온도계로 측정해. 기억나? 기억을 안 나도 지금부터 하자. 자, 맨 처음에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저 얼음의 온도가 영하 20도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됐죠? 온도가 올라가다 뭐해? 멈춰. 다시 올라가. 멈춰. 다시 올라가. 그래서 불 끄고 드라이 아이스에 넣으면 거꾸로 내려가. 됐죠? 상태 변화 관련된 온도 그래프죠. 자, 이때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상태 변화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상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상태는요. 상태 변화 안 하니까 한 종류. 그리고 온도가 일정할 때는 그 안에는 무조건 상태가 두 개가 공존. 됐니? 그래서 불러. 고에. 그 다음이 애. 그 다음에 애기. 그 다음 뭐? 기. 그 다음 기에. 그 다음 애. 그 다음 뭐니? 애꼬. 그 다음에 뭐니? 고. 이거죠. 그 중에서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를 이제 뭐라 그럴까? 와, 중학교 1학년 너네들한테 의존한다. 중학교 2학년 형아들은 너무 오래됐다. 네, 이거 뭐라 그럽니까? 융해. 와 추억이다. 어떻게 알아? KMO보다 어려운 얘기구나. 야. 자, 고체가 액체되는 거 융해됐다 그러고요. 융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가열하고 있는 모든 시간에 제공되는 열을 얘가 뭐였다는 거야? 흡수해서 고체 상태의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는데 그 모든 열을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흡수한 모든 열이 융해시키는데 사용된 열이다. 무슨 열? 융해열. 이때 온도를 무슨 점? 너의 그런 점 새끼야. 어? 녹는 점. 그치? 아이고. 자, 무슨 열? 기화열. 무슨 점? 끓는 점. 그죠? 오케이. 자, 이거 상태 변화. 기억해. 액화열. 자, 이거 무슨 점? 끓는 오맹아, 액체가 기체되는 게 끓는 점이지. 그럼 기체가 액체되는 거? 끓는 점. 똑같이 끓는 점이야. 온도도 같아. 알겠어? 똑같이 끓는 점이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내가 더 민망하다. 자, 액체가 고체되는 거. 응고. 응고. 진짜 어렵다. 응고가 일어나는 열. 응고열. 와, 그럼 나머지 하나 상태 있어. 한꺼번에 고체가 기체되는 거. 다 알았어. 와, 나 맞췄어. 어떻게 했지? 중학교 1학년 졸업 확정. 자, 근데 꼬맹아. 근데요. 이렇게 상태가 바뀔 때 사용되는 열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온도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맞죠?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사용되는 열을 잠자는 열, 잠열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숲속이. 이거를 화학 시간에 많이 쓸 건데 또는 숨은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기에 써져 있는 융해열, 기화열, 액화열, 응고열, 수화열, 싸그리 다 잠열입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얼음에 융해 열이 100인데 됐어. 2kg짜리 얼음을 녹일 거야. 얼마의 열이 필요하냐? 라고 뭐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아까 모의고사 풀 때도 이 비슷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융해열, 액화열, 기화열, 승화열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그 물질 1kg을 됐어.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됐어. 1kg의 물질을 상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 또는 1g의 물질을 상태 변화하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얘기해요. g이면 킬로그램, g이면 칼로리, 킬로그램이면 킬로칼로리. 알겠습니까? 그럼 1kg가 아니고 2kg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물질의 질량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요. 상태가 바뀔 때 여러분들 필요한 열의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우리는 가장 무식한 버전만 했죠. 80도의 뜨거운 물과 20도의 차가운 물을 접촉시켰을 때 이거 100g이야, 이거 200g이야, 열평형이 되는 온도 얼마야? 이제 이거를 중학교 때 했단 말이죠. 근데 꼬매가 여기에다가 얼음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0도짜리 얼음이 100g 들어있고요. 여기 80도의 물이 100g 들어있다고 치자. 오. 열평형 되는 온도가 얼마야? 30도 휴지. 이게 영재 문제예요. 오. 아 저게 여기서는요. 대박이다. 얘는 문제가 뭐냐면요. 상태 변화는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요렇게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요. 80도에 열을 주면 얘는 온도가 뚝뚝 떨어지겠지만 얘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뭐합니까? 상태 상태 변화. 변화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열평형이 되겠죠. 지하는 근데 열평형은요. 이렇게 상태가 다 바뀐 다음에 여기서 열평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상태가 바뀌는 중간에 여기서 열평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 저거네 뭔데. 그 영지가 안 가고 말 것 같아. 천천히 들어. 어떻게 신고하지? 아래 애들은 이거 풀어요?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요. 여기다가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문제 난이도는 허리거든요. 하나 더 넣어요. 그죠? 여기서요. 네. 그래서 여기 100g이에요. 얘 융해열이 얼마예요? 줄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얘가 0도가 될 때까지 줄 수 있는 열이 얼마냐? 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0도가 될 때까지 줄 수 있는 열의 양이 얼마냐? Cm 델타 T잖아요. 비열 1 곱하기 질량 100 곱하기 온도 변화 80. 얘는 8000 줄 수 있네. 그럼 8000이란 열로 얘가 상태 변화가 완벽하게 다 일어날 수 있어? 아니면 하다 멈춰? 이거 먼저 판단하셔야죠. 됐죠? 일단은 첫 번째는요. 얘가 고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20도에서 마이너스 20도에서 비열. 일단 물어볼게요. 물의 비율 얼마예요? 그럼 얼음의 비율 얼마예요? 병신이에요. 이랑 비슷한. 상태마다 비율이 다 다릅니다. 헐. 그러니까 얼음의 비율이 안 나와요. 아. 그럼 꼬맹아 여기 비율 어디 있어? 네. 기울기. 이 기울기의 역수가 비율입니다. 여기 수가. 역수. 아. 상태 변화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데요. 학교 가서 상태 변화 그래프 다시 보세요. 학교 가서 상태 변화 그래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린 건데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가 다릅니다. 사실은요. 요거 2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분이라고 치자. 똑같은 전열기를 쓰기 때문에 1분당 주는 열의 양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1분당 주는 열의 양이 같단 말이죠. 근데 얘는 2분 동안의 열을 이만큼 받았다고 치자. 그랬더니 얼음의 온도가 몇 도 올라갔냐면 얘가 20도 올라갔다고 치자. 이게 마이너스 20이고 이게 0도니까. 됐어. 근데 얘는요. 6분 동안 받은 열에 의해서 온도가 얼마 올라간 거냐면 100도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1분 동안 받은 열에 의해서 얼음은 10도 올라가는 비율이야. 그치? 근데 물은요. 1분 동안 받은 열에 의해서 온도가 얼마? 3분의 50 바뀌어요. 3분의 50이니까 대략 얘기하면 얼마쯤 될까? 3분의 50이니까 한 15 볼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치자. 그러면 누가 똑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가 더 잘 바뀌는 거니? 얼음이야, 물이야? 물이죠. 그럼 얘의 비율이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뭐 이런 느낌이야. 맞아. 온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비율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납득합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질은요.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에 따라 비율이 다르고요.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를 역수하면 됐죠? 그게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비율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작다면 비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잘 안 바뀐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물질마다 상태 다 다릅니다. 상태에 따라서 비율값이 다 달라서 얼음의 비율 1 아닙니다. 0.9 얼마입니다.
쌤 근데 저 기울기가 그 같은 물질이라도 양이 많으면은 그 똑같은 온도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저게 그냥 같은 물체인 걸 안 알려주고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였을 때 비열이 같다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10도에 물이 있는데요. 물이 100g 있어. 그러면 얘가 이제 100도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이렇게 해서 100도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뭐 2분 걸린다고 치자. 100g이야. 근데 200g은 이렇게 되겠죠. 몇 분입니까? 4분이죠. 그래서 네. 그랬을 때 얘가 기울기가 달라 보이는데 이거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끓는 점 보면 알죠. 끓는 점이 같으니까 같은 물질이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이거 뭐 때문이야? 질량 때문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되겠어. 중간에 이거 끓여놓고 아무런 좌표도 안 주고요. A, B가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판단해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맞아?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알겠냐?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에 따라서 비열값이 다 다르고요. 그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그 비열값은 이 온도에 따라서 온도 변화되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역수값이다. 그래서 얘는 비열분의 1의 그 비를 나타낸다. 상태에 따라 다 다르다. 알겠어? 그래서 저런 문제 나오면요. 얼음이 0화 20도에서 0도가 될 때까지 온도가 올라갈 때 사용된 열량을 알려면 얼음의 비열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은 주겠죠. 알겠죠? 그런 거 집어넣어서 도대체 상태가 어디서 멈출 거냐? 열평형이 여기서 될 거냐 여기서 될 거냐 판단해야 된다. 이때 요요를 뭘 준다? 잔열 준다. 잔열. 그래서 융해열이 얼마야? 라고 하면 그래서 그 얼음이 1g 또는 1kg일 때 상태 변할 때 필요한 열이니까 1g이나 1kg이 아니면 질량을 곱하셔야 필요한 열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됐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셔라. 그래서 그 상태 변화에 해당되는 거 우리 본교재에 있어요. 본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교실 때 선생님이랑 하십시오. 좀 쉬어요. 네, 10분만 끊었다가 할게요. 얘들아 프린트는 다 풀어야지. 망했네. 흥해라. 어디까지? 언제까지? 프린트는 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 자습 시간에 그 프린트도 풀어갈 거야. 아, 잤어. 네. 이거 안 푼 거 몇 개나 있어?